조선 숙종 때의 일입니다. 점도 치고 운세도 보고 묘터도 잡아주는 떠돌이 탁발승이 있었습니다. 절은 있으되 머무르지 않고 집은 없어도 온 천하가 집이라 하며 떠돌아다니는 승려였지요. 대평아, 내 형님 왔다. 몇 년 만에 우남골에 들른 탁발승은 큰 소리로 외치며 마을어귀 대평신의 살인문을 열었습니다. 이 동네에 올 때마다 묵어가던 단골집이었지요. 대평씨와는 동갑내기 중마고우로 술잔을 기울이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누던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뜻밖의 인사가 그를 맞았지요. 아이고, 도사님 오셨군요. 소복을 입은 대평씨의 아내가 부엌에서 나와 반갑게 맞았습니다. 어찌하여 소복을 입고 있는 게요? 어찌 된 일이오? 탁발승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대평씨의 처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지요. 서방님이 2년 전에 이승을 하직하셨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오. 탁발승은 크게 놀랐지만 이내 고요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타고난 명이 짧은 사람인 줄 알고는 있었으나 일이 황망하게 가버릴 줄이야.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마치 일찍이 그의 운명을 알고 있었다는 듯 지그시 눈을 감았지요. 실은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었지만 떠돌이 도사의 체면을 지키려 그런 척한 것입니다. 주막으로 가봐야겠소. 친구 잃은 마음이 착잡하니 내 막걸리라도 한 잔 마시며 널글 달래야겠소. 탁발승이 살인문을 나서려 하자 대평씨의 처가 그를 붙잡았습니다. 여기서 유하시며 우리 서방님 명복이나 빌어주시지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떤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탁발승은 마지못한 척 사랑방에 바랑을 들였지요. 먼저 천도제라도 지내야겠소. 탁발승은 빈소에서 목탁을 두드렸습니다. 소복 차림의 과부는 그 앞에서 두 손을 모아 기도를 드렸지요. 하지만 탁발승의 시선은 자꾸만 딴 데로 갔습니다. 과부가 절을 할 때마다 아래쪽으로 자꾸 눈이 갔지요.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자꾸 불경한 마음이 든단 말인가. 목탁을 두드리면서도 그의 하초가 뻐근해지는 것을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한편 과부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비록 탁발승이지만 오랜만에 느끼는 남자의 기운에 가슴이 두근거렸지요. 이러면 안 되는데. 40을 간 넘긴 과부는 아직 탈상도 못한 터라 소복을 입고 있었지만 밤이면 자주 이불 속에서 남편과의 정을 나누던 시절을 떠올리곤 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달빛 아래 복사꽃이 요염하게 피어 있었지요. 과부의 마음도 그 꽃처럼 부풀어 올랐습니다. 오늘은 이대로 그냥은 못 있겠구나. 과부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닭1 마리를 잡았습니다. 곡주 1병을 곁들여 사랑방으로 들어갔지요. 이게 웬 상이오. 곡주는 또 뭐고. 여튼 잘 먹겠소. 탁발승은 놀란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대평씨 생전에도 셋이서 이렇게 술을 마시곤 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랐기 때문이지요. 술이 거나하게 취한 탁발승은 소피를 보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부엌에서 물소리가 들렸지요. 무심코 틈새를 들여다본 순간 두 눈이 커지고 말았지요. 과부가 푸짐한 모습을 드러내놓고 목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달빛에 비친 하얀 살결이 탁발승의 눈을 멀게 했지요. 사랑방으로 돌아온 탁발승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이리 뒤척 저리 뒤척 온몸이 불덩어리가 된 것만 같았지요. 아니 된다. 아니 되고 말고 제정신으로 할 수 있는 생각이 아니야. 하지만 과부의 육덕스러운 모습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결국 탁발승은 벌떡 일어났지요. 에라 모르겠다. 들어가서 고함이라도 치면 바로 도망가 버리고 말지. 아니, 내가 떠돌이 탁발승인데 뭐가 두려울 게 있나.
주저, 이 동네에 다시는 발걸음하지 않으면 그만이지. 탁발승은 옷을 벗어 바랑에 넣고 그것을 안방 처마 끝에 매달아 두었습니다. 달빛 아래 벌거벗은 모습으로 서 있으니 속으로는 두근거렸지만 이미 마음을 먹은 뒤였지요. 여차하면 바랑을 낚아채서 도망치면 되는 거야. 한편 과부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날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달 잡아 술상을 차린 것도 일부러 부엌에서 목욕하는 것도 모두 탁발승을 유혹하기 위한 계략이었지요. 과부는 문틈으로 탁발승의 동태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일부러 문고리도 걸지 않았고 소복 호치마만 걸친 채 허벅지를 드러내고 누워 있었지요. 이제 곧 내 예상대로 저 문을 열고 들어오겠구나. 과부의 예상대로 벌거벗은 탁발승이 살금살금 안방 문을 열었습니다. 컴컴한 방 안에서 더듬더듬 과부에게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지요. 과부는 이리로 오라는 듯 두 팔을 벌렸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에구머니나. 어둠 속에서 팔을 벌리던 과부의 손등이 탁발승의 뺨을 스쳤습니다. 그것이 화근이었지요. 으아! 화들짝 놀란 탁발승은 당장에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리고는 처마 끝에 매달아둔 것을 낚아채 곧바로 달아나기 시작했지요. 쏜살같이 달리던 탁발승은 마을 어귀를 벗어나서야 숨을 골랐습니다.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구만. 이제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서둘러 옷을 갈아입어야겠다 싶어 한 손에 들고 온 바랑을 내려놓았는데 아이고, 이게 뭐란 말이냐? 그제서야 자세히 보니 그것은 처마 끝에 걸려있던 지프로 엮은 달동울이었습니다. 달빛에 비슷해 보여 잘못 낚아챈 것이지요. 아니, 도사님! 이 꼭두 새벽에 그게 무슨 꼴이시오? 논밭으로 일하러 가던 동네 사람들이 벌거벗은 채 달동우리로 겨우 아랫도리를 가린 탁발승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탁발승은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점쟁이다운 배짱을 부렸습니다. 점괘를 봤더니 이렇게 하고 들판을 돌아야 올해 풍년이 온다네. 나무 아미타불. 도사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 마을을 위해 애쓰시는 줄은 몰랐어. 동네 사람들은 오히려 탁발승의 말에 감동했습니다. 아니, 이런 부끄러운 몸을 무릅쓰고 과연 대단하신 분이야. 탁발승은 속으로 웃음이 나왔지만 더욱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니 어서들 가시오. 내가 홀로 있어야 점괘가 더욱 영험해질 수 있어. 사람들이 모두 사라지자 탁발승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누군가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지요. 도사님! 도사님! 대평씨의 과부였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탁발승의 바랑이 들려 있었지요. 이거라도 가지고 가세요. 과부의 얼굴에는 살짝 미소가 어려 있었습니다. 탁발승은 얼굴이 벌개져서 바랑을 받아들었지요. 그 후로 탁발승은 다시는 우남골에 발길을 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동네 사람들은 지금도 이런 말을 한다지요. 올해도 풍년이 들려면 도사님이 오셔야 할 텐데. 다음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옛날 조선 영조 시대 한양 육조거리에는 과거를 치르러 온 선비들로 북적였답니다. 그 중에서도 무과 시험장은 특히나 긴장감이 감돌았지요. 어린 시절부터 활솜씨로 이름난 조익은 이날을 위해 10년을 준비했습니다. 가난한 집안 형편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어린 조익에게 좋은 활과 화살을 사주었지요. 아들아, 저기 소나무 꼭대기에 앉은 까마귀가 보이느냐? 네, 아버님. 저걸 맞춰보거라. 10살 조익은 서슴없이 활을 당겼고 까마귀는 푸드득 날아가 버렸답니다. 아버님, 까마귀가 도망가 버렸습니다. 아니다. 내 화살은 명중했단다. 과연 까마귀는 얼마 못 가 푹 떨어졌지요. 그때부터 조익의 명성이 퍼지기 시작했답니다. 저 아이는 10살에 날아가는 까마귀를 맞췄다지? 그것뿐이냐?
달리는 토끼도 백발백중이라는구먼. 15세 서당에 들어간 조익은 그곳에서 운명 같은 만남을 했습니다. 바로 박주현이었지요. 너는 활을 참 잘 쏘는구나. 자네는 글을 참 잘 짓는군. 둘은 금세 절친한 사이가 되었답니다. 공부를 마치면 함께 철렵을 가고 달 밝은 밤이면 수박서리도 다녔지요. 주연아, 저기 수박 한번 보거라. 달빛에 반짝이지 않느냐? 조심해라. 개가 매서운 집이다. 어느 날은 수박을 따다가 들키고 말았습니다. 주인 영감이 지게 방망이를 들고 쫓아오자 조익은 박주현을 업고 달렸지요. 이 도둑놈들 개섞어라! 둘은 숨을 헐떡이며 냇가에 도착했습니다. 달빛에 반짝이는 냇물을 보며 한참을 웃다가 결국 훔친 수박을 반으로 쪼개 나눠 먹었지요. 이가, 나는 자네 같은 친구가 있어. 참 좋다네. 주연, 나도 그렇다네. 그렇게 둘도 없는 벗이 된 조익과 박주현. 하지만 세월이 흘러 20살이 되자 두 사람의 길은 달라졌답니다. 이가, 나는 과거를 포기하고 집안일을 돕기로 했네. 왜 그러는가? 자네는 글재주가 뛰어난데. 큰형께서 병환이 위중하시다네. 아버님을 도와 가업을 이어가야 할 것 같아. 박주현은 밀양 양반가의 자제였고 그의 집안은 대대로 내려오는 재산이 제법 있었지요. 그에 비해 조익은 가난한 집안 출신. 무과 급제만이 출세의 길이었답니다. 주연아, 내 반드시 급제하여 너를 다시 찾아올 것이야. 그래, 그때까지 건강하게 지내거라. 이별 후 조익은 더욱 무예 수연에 매진했습니다. 낮에는 활쏘기를, 밤에는 병서를 읽었지요. 그 와중에도 박주현의 소식이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밀양박 참봉댁 자제가 장가들었다지? 들었네. 신부가 어찌나 아리따운지 꽃이 부끄러워할 정도라더군. 세월이 흘러 마침내 조익은 무과에 장원 급제했습니다. 시험장에서 그의 활솜씨는 여전히 빛났지요. 저기 저 사람이 조익이란 사람일세? 아니, 관역을 저렇게 연거푸 맞추다니. 급제 후 부산 수군절도사 휘하로 발령받은 조익. 부임길에 오르며 마음 한켠이 설렜습니다. 드디어 오랜 벗을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서였지요. 하지만 밀양 주막에서 들은 소식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아이고, 이 술이 왜 이리 써지나? 주막에서 술잔을 기울이던 취객의 말이 조익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박참봉댁 자제가 그리 허망하게 가다니. 젊은 나이에 병이 들어 한 달도 못 버텼다지? 그래, 새 부인을 얻은 지 1년도 안 됐는데. 조익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주막 주인을 불러 자초지종을 물었지요. 아, 박주현 나리 말씀이십니까? 한 달 전에 급체했다 하더군요. 새 부인이 정성껏 간호했다지만 안타깝게도 그만. 알고 보니 박주현은 첫 부인과 사별하고 얼마 전 재혼했답니다. 새 부인은 이제 막 20살이 넘은 아리따운 교수였지요. 워낙 어린 세대기라 시댁살이도 서툴었을 텐데. 이제 과부가 되었으니. 이야기를 듣던 조익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침 일찍 박주현의 집을 찾아가기로 마음먹었지요. 그런데 밤이 깊어갈수록 주막에는 수상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취객들 사이에서 은밀한 소문이 오갔답니다. 그 땡출한 놈 말이야. 쉿, 그 이야기는 하지 마시게. 하긴 그래. 담장 높은 집안 사정을 누가 알겠나. 조익은 귀가 솔깃했지만 취객들은 더 이상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땡추라는 이름과 담장 높은 집이라는 말이 자꾸 뇌리에 맴돌았지요. 이튿날 아침 조익은 친구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대문 앞에 서니 10년 전 이별했던 날이 떠올랐지요. 누구십니까? 행랑아범이 문을 열었습니다. 조익이 자신을 소개하자 그의 얼굴이 밝아졌답니다. 아, 서울의 좋은 아리시군요. 도련님께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사랑채로 안내된 조익은
잠시 후 소복 차림의 젊은 부인을 맞이했습니다. 미망이는 이제 갓 20살을 넘긴 터. 하얀 소복이 더욱 그녀의 아름다움을 돋보이게 했지요. 상중에 찾아와 주시니 고인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미망인의 목소리는 맑은 물처럼 깨끗했습니다. 하지만 조익은 어딘가 모르게 불편한 기운을 느꼈지요. 빈소에 절을 올리는 동안 미망인의 구슬픈 곡소리가 울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울음소리가 진실되게 들리지 않았지요. 오늘 밤은 사랑채에서 묵어 가십시오. 고인의 채취가 남아있는 곳이니. 밤이 깊어갔습니다. 조익은 청등잔 불빛 아래서 친구와의 추억에 잠겼지요. 그때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쾅! 담을 넘는 소리였습니다. 이어서 대나무 숲을 스치는 발자국 소리. 조익은 살그머니 밖으로 나와 기둥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달빛에 드러난 검은 그림자는 우락부락한 사내였습니다. 머리에는 검은 두건을 쓰고 허리춤에는 장도를 차고 있었지요. 사내는 익숙한 듯 안채 뒷뜰을 지나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잘 아는 듯한 발걸음이었지요. 조익은 그 뒤를 조용히 따라갔습니다. 안방 들창 너머로 불빛이 새어 나왔지요. 조심스레 들여다보니 아이고, 마님, 눈이 빠지도록 그리웠습니다요. 쉿! 조용히 해요 땡추 서방. 아니, 이럴 수가. 소복 차림의 미망인이 사내를 반갑게 맞이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땡추라 불린 사내는 주막에서 들었던 그 땡추가 분명했습니다. 근처에서 소문난 악당으로 도둑질과 패싸움으로 이름을 날린 자였지요. 마님, 오늘은 더욱 곱구려. 소복이 달빛에 비치니 선녀가 따로 없소이다. 아이 참, 또 그런 말씀을. 미망이는 수줍은 듯 웃으면서도 땡추의 품에 안기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자, 서방님. 오늘은 맛있는 안주를 준비했어요. 미망이는 미리 준비해둔 듯한 술상을 들여왔습니다. 기름기 도는 고기며 산의 진미가 가득했지요. 이놈의 고기가 참 맛있게도 생겼구나. 마님이 구워주시니 더 맛나고. 땡추는 기름기가 번들거리는 손으로 고기를 집어 먹었습니다. 미망이는 그런 땡추에게 술을 따라주며 교태를 부렸지요. 서방님, 오늘은 좀 더 오래 계시다 가세요. 허허, 마님도 참. 그렇게도 내가 보고 싶었소? 둘의 은밀한 대화를 엿듣던 조익의 가슴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직 상중인 집에서 그것도 친구의 죽음을 슬퍼해야 할 부인이 날이 이리 오셔요. 취기가 오른 땡추가 미망인의 옷고름을 더듬자 미망인은 교태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 참, 잠시만요. 먼저 상을 치워야지요. 미망인이 부엌으로 나간 그 순간이었습니다. 조익은 가슴속에 품고 다니던 장도를 꺼내들었지요. 주현아, 내가 너의 명예는 지켜주마. 휙! 날카로운 장도가 들창을 통해 날아갔습니다. 예리한 칼날이 땡추의 목덜미를 정확히 파고들었지요. 땡추는 목에서 피를 쏟으며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조익은 재빨리 사랑채로 돌아와 잠든 척 누웠지요. 잠시 후 사람이 죽었어요. 미망인의 비명에 하인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이내 마을 전체가 발칵 뒤집혔지요. 도적이 들었다네. 상중의 안방마님을 겁탈하려다가 큰일을 당했다는구먼. 아니, 이놈은 그 땡추란 놈 아뇨? 날이 밝자 관아에서 형방과 나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미망이는 기절했다 깨어나기를 반복하며 울부짖었지요. 이런 수치를 당하다니. 차라리 저를 죽여주시오. 하지만 미망인의 연기는 너무 과했습니다. 조익이 보기에는 오히려 가식적으로 보였지요. 관아의 조사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결론은 정절을 지키려다 도적을 죽인 열녀였지요. 박참봉댁 며느님이 진정 대단하시오. 상중에 그런 일을 당하시고도 정절을 지키시다니 앞으로 밀양의 자랑이 되시겠소.
하지만 조익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진실을 알면서도 말하지 못하는 괴로움이 컸지요. 그날 이후 미망인의 명성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정절을 지킨 열녀라 하여 칭송이 자자했지요. 상중의 도적을 물리친 열녀 박씨라는 이야기는 밀양을 넘어 경상도 전역으로 퍼져나갔답니다. 저댁 며느님은 참으로 대단하시다니까. 그래서 관에서도 정문을 세워준다고 하더군. 당연하지, 이런 분이 어디 있다고. 조익은 부산으로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친구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주연아, 내 명예는 지켜주었다. 비록 진실은 아니지만 무덤 앞에 술을 한 잔 부어놓고 돌아서는데 미망인이 서 있었습니다. 나으리께서는 모든 걸 알고 계시지요? 미망인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하지만 조익은 담담히 대답했지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장도의 주인이 나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전 그저 지나가는 나그네일 뿐입니다. 이제 떠나볼까 합니다. 조익은 미망인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뒤에서 들리는 미망인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지요. 고맙습니다. 하지만 원망합니다. 이듬해 봄 다시 밀양을 지나던 조익은 박주현의 집 앞에 우뚝 선 정문을 보았습니다. 열녀 박씨 지문. 그 정문 아래로 미망인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고운 자태였지요. 상중이었지만 얼굴에는 미소가 어려 있었지요. 세상 사람들은 모두 그녀를 칭송했지만 진실을 아는 이는 조익 하나뿐이었답니다. 그래서 세상일이란 겉과 속이 다를 수 있다 했나 봅니다. 진실이 때론 가려질 수도 있다는 교훈을 전해주는 이야기였지요. 조익은 그 후로도 여러 번 밀양을 지났지만 다시는 그 집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답니다. 진실은 가슴에 묻어둔 채 그저 멀리서 친구의 명복을 빌었다고 합니다. 다음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조선 영조 때의 일입니다. 한양 장안에 홍범이라는 사내가 살았습니다. 그의 아버지 홍초씨는 대대로 내려오는 양반가의 종손이었지만 아들 홍범은 영딴 종자였지요. 아버님, 서당은 제게 맞지 않습니다. 장사를 해서 큰 돈을 벌고 싶습니다. 이놈아, 양반의 자식이 장사를 한다고? 체면이 있지. 하지만 홍범은 어려서부터 서당 대신 기방을 드나들었습니다. 그러다 20살이 되자 장사 미천을 달라고 아버지를 조르기 시작했지요. 기방 출입도 모자라. 이젠 장사라니. 내 놈 때문에 집안 체면이 땅에 떨어지겠구나. 하지만 홍범의 조름에 못 이겨 홍초씨는 결국 미천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두둑한 전대를 허리에 찬 홍범은 평양으로 떠났지요. 이제야 내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평양으로 가는 길에 홍범은 의기양양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았지요. 처음 해보는 장사에 어느 것 하나 쉬운 게 없었습니다. 평양에 도착한 홍범은 우선 하숙집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하숙집 주인이 뜻밖에도 젊은 과부였지요. 얼굴이 곱고 자태가 빼어난 과부였습니다. 손님, 이쪽으로 방을 내어드리겠습니다. 과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홍범은 그녀의 눈빛에서 무언가를 읽었습니다. 오랫동안 기방을 드나들며 익힌 안목으로 보니 그녀의 눈빛 깊은 곳에 외로움이 서려 있었지요. 저런 얼굴로 과부 노릇을 하다니. 알고 보니 그녀는 양반가의 교수였다가 남편을 일찍 여의고 청상과부가 되었다고 합니다. 뼈대 있는 집안의 자존심 때문에 개가도 못하고 하숙을 치며 근근히 살아가는 처지였지요. 이거 재미있게 됐군. 홍범은 과부의 처지를 파악하자마자 계략을 세웠습니다. 기방에서 익힌 경험으로 그는 알았지요. 양반가 교수 출신일수록 과부로 지내는 세월이 길수록 겉으로는 점잖아도 속은 더욱 타들어간다는 것을. 하지만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하숙집 주인 과부는 체면을 지키느라 손님 방에는 절대 발걸음하지 않았고
대신 젊은 하녀를 시켜 밥상을 들게 했지요. 아이고, 이렇게 고된 일을 젊은 아가씨가 하시다니. 홍범은 하녀에게 엽전 한 움큼을 쥐어 주었습니다. 봄이 왔는데 고향에 한번 다녀오시지 그러우. 큰돈을 받아든 하녀는 이튿날로 고향을 간다며 하숙집을 떠났습니다. 이제 하숙집에는 개성에서 온 인삼장수가 매일 술에 취해 들어와 자고 나갈 뿐 다른 사람은 없었지요. 첫 단계의 장애물을 치운 홍범은 이제 본격적인 계략을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하녀가 없어 직접 밥상을 들고 온 과부의 손목을 덥석 잡았습니다. 과부는 홍당무처럼 얼굴이 붉어져서 손을 뿌리치고 달아났지요. 하지만 홍범은 미리 준비해둔 30냥의 엽전을 밥주발 속에 넣어두었습니다. 빈 상을 치우러 간 과부는 그 돈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지요. 에그머니나. 다음 날 과부는 또다시 직접 저녁상을 들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손목을 잡혀도 얼굴만 붉힐 뿐 손을 빼지는 않았지요. 매일 저녁 30냥씩. 과부의 궁색했던 살림은 점점 나아졌고 그녀의 얼굴에는 조금씩 화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홍범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그는 갑자기 짐을 싸더니 작별을 고했지요. 다시 올 날이 있을 터이니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과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제야 살림이 조금 피어나나 했는데 이 젊은 손님이 떠난다니. 그렇게 갑자기 가신다니요. 언제쯤 다시 뵐 수 있을까요? 과부의 떨리는 목소리에 홍범은 속으로 웃었습니다. 이제 물고기가 미끼를 문 것이지요. 집으로 돌아온 홍범은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아버님, 새우젓 장사가 대박이 날 것 같습니다. 위천을 조금만 더 빌려주시지요. 홍초 씨는 아들의 말을 믿지 않았지만 이번에도 돈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마치 몇 년은 갈 것처럼 떠났던 홍범이 열흘도 안 되어 평양으로 돌아왔지요. 도련님! 하숙집 주인 과부는 버선발로 뛰어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홍범은 상을 들고 온 과부를 껴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는 50냥을 건넸지요. 며칠간은 입맞춤으로만 과부의 마음을 조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밤 홍범은 과부의 가슴에 손을 대고는 100냥을 주었지요. 매일 저녁 100냥씩 챙기던 과부는 어느새 홍범의 손길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홍범이 치마끈을 풀려 하자 과부는 눈을 감았을 뿐 거부하지 않았지요. 과부의 몸은 이미 불덩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홍범은 기방에 서 익힌 능란한 솜씨로 그녀의 고쟁이를 벗겼습니다. 과부의 숨소리가 가빠졌습니다. 막 거사를 치르려던 순간 홍범은 바로 직전에 하던 걸 멈추었습니다. 이쯤 되면 500냥은 드려야 할 텐데 전대가 바닥났소이다. 돈은 필요 없사오니 멈추지 마옵소서. 과부의 애간장이 타들어가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날 밤 과부는 3번이나 까무러칠 정도로 거사를 치렀지요. 다음 날 밤 과부는 더욱 달아올라 홍범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홍범은 옷을 입은 채 시름 가득한 얼굴로 앉아 있었지요. 도련님, 무슨 일이라도 있으신지요? 문전옥답을 팔아서 평양에 장사하러 왔는데 장사 미천이 하나도 남지 않았구려. 홍범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과부는 호롱불을 끄고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동안 제게 주신 돈 모두 돌려드릴 테니 그런 걱정일랑 마셔요. 더 필요한 게 있으면 말씀만 하셔요. 가쁜 숨을 내쉬며 과부는 속삭였습니다. 홍범은 속으로 웃었지요. 마침내 큰 고기를 낚은 것입니다. 화창한 봄날, 홍범은 득이양양하게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님, 이제 보셨지요? 제가 장사에 수완이 있다는 것을. 홍범은 거금과 함께 집문서를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홍초 씨는 묵묵히 문서를 들여다보기만 할 뿐이었지요. 이것이 내가 평양에서 벌어들인 돈이냐? 그렇사옵니다. 이제는 아버님도 제 능력을 인정하셔야 할 거려.
너는 아직도 모르는 모양이구나. 홍초 씨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왜 너를 평양으로 보냈는지, 내 뒤를 왜 밟지 않았는지 궁금하지 않더냐? 홍범은 처음으로 아버지의 눈빛에서 깊은 슬픔을 보았습니다. 실은 내가 내 모든 행적을 알고 있었다. 홍초 씨가 서안 앞으로 다가가 낡은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평양 하숙집 주인이 보낸 편지다. 내가 처음 떠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왔지. 홍범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편지에는 그의 모든 행각이 상세히 적혀 있었지요. 그 여인, 참으로 대단한 분이더구나. 내 모든 계략을 알면서도 일부러 그대로 따라준 것이야. 그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시옵니까? 소자는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너는 그저 그분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한낱 젊은 손님에 불과했다. 그분은 이미 오래전부터 평양 최고의 기류를 몰래 주무르고 계시는 분이었지. 홍범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자신이 농락했다고 생각했던 상대가 오히려 자신을 가지고 놀았다는 사실에 현기증이 났지요. 하지만 그런 분이 왜 저를... 너 같은 젊은이가 얼마나 더 많은 여인들을 농락할지 걱정되어 나에게 편지를 보내신 것이지. 내가 주색 잡기에 빠져 인생을 망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이다. 홍초 씨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서 난 너를 두 번째로 평양에 보냈다. 내가 스스로 깨닫기를 바라면서. 그렇다면 제가 가져온 이 돈과 문서는 무엇이란 말입니까? 그분이 일부러 내게 준 것이겠지. 내가 얼마나 허황된 욕심에 빠져 있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홍범은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수완 좋은 장사꾼이라 자부했지만 실은 한낱 풋내기에 불과했던 것이지요. 아버님 갑자기 하인이 달려들어왔습니다. 나리! 평양에서 큰 행상들이 찾아왔습니다. 마당에는 10여 명의 상인들이 서 있었습니다. 모두 평양에서 내로라 하는 거상들이었지요. 홍초씨 나리, 이제야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상인들은 공손히 절을 올렸습니다. 이 집 도련님과 특별한 인연이 있다고 하시는 우리 대행수님께서 부탁하셨습니다. 이 젊은 도련님을 진정한 상인으로 키워달라고 특별히 부탁하시더군요. 홍범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농락했다고 생각한 그 과부가 알고 보니 평양 상권을 쥐고 있는 대행수였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대행수님 말씀이 이 젊은이가 장사꾼의 제목은 있는데 마음가짐이 잘못되었다 하시며 그래서 저희에게 맡기시면 직접 장사의 길을 가르쳐주겠다 하셨습니다. 상인들의 말에 홍초 씨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그렇게까지 마음을 써주시다니. 이 젊은이가 단순히 여인을 농락하는 것으로 재미를 보는 게 아니라 진정한 장사꾼이 되기를 바라신다 하셨습니다. 홍범은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경솔했는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뼈저리게 깨달은 것이지요. 대행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진정한 장사는 사람의 마음을 속이는 게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도련님의 수완이면 충분히 큰 상인이 될 수 있다고 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상인이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이어갔습니다. 앞으로는 여인의 몸이 아닌 돈의 맛을 보게 하라 하셨습니다. 장사의 재미를 알게 되면 여인을 농락할 시간도 없을 거라고. 홍범은 마당에 엎드려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님, 이제야 제가 얼마나 경솔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저를 평양으로 보내주십시오. 이번에야말로 진정한 장사의 길을 배우고 오겠습니다. 그날 이후 홍범은 정말로 달라졌다고 합니다. 평양의 상인들 밑에서 처음부터 다시 장사를 배웠고 10년 후에는 한양에서 손꼽히는 거상이 되었다고 하지요.